최근에 엔비디아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네. 했잖아요. 엔비디아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IT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GPU를 이제 제공해주고 자신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너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암젠 같은 빅파마는 데이터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젠슨 왕은 실제로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자신들의 3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엔비디아의 큰 사업부 중 하나가 바이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바이오에 진심이고 그만큼 투자를 확장시킬 의향이 있다라는 거. 섹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유튜버 원리버님이죠. 강하느님 모셔봅니다. 강하느 연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전반적인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AI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그 옆에 있고,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몇몇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 안에서는 단연 또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흐름이 맞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어 네. 보이고요. 뭐 사실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혹은 이제 뭐 AI 거기에 이제 항암제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섹터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트렌드가 생각보다 뭐 빠르게 변화하진 않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오면 그 약품을 필두로 이제 다른 계약들이나 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과 올해는 뭐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에 대한 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유독 AI만 좀 국내 기업들에게 좀 반영이 많이 되었어서 올해는 다른 분야에 대한 반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3월 직전인 뭐 2월 말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이제 나오시면 학회도 네. 일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 좀 미리미리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회인가요? 그렇죠. 3대 암 학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학회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이제 4월에 ACR, 6월 아스코, 10월 에스모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학회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ACR이 다른 두 개의 암 학회랑 다르게 초기 임상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데이터 혹은 뭐 그 이전 혹은 뭐 임상 1상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꽤나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 초록이 미리 발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우리도 오늘인가요? 네, 오늘 네. 발표가 되었는데, 네. 이번 초록 데이터에서는 사실 메인 파이프라인들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제목이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체들이 뭐 뉴스를 낸다든지 뭐 통해서 언론에 얘기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급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오늘 초록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저번 주에 조금 혹은 이번 주 중에서 월요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한 내용들 체크를 해보면서 제목들도 보면서 좀 미리미리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미리 급등한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 봐야 됩니까? 이 기업들이 그나마 다른 기업들 대비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다 보니까 이 기업의 가치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여를 한다라고 해도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 조금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좀 급등을 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발표를 하는 포스터가 조금 더 유의미한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조금 덜하는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네. 물질이 그래도 나중에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 싶은 정도의 발표가 있었다면 네.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요? 레오캠 바이오가 어제 좀 급등을 했고요.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한다라는 소문이 돌지 않았었는데 초록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에 그리고 저번 주 말쯤에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늦게나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앱클론, 레고캠 바이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앱클론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 후보 연구 결과를 네. 발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건가요? 할 예정인데요. 이 학회에서. 네.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세포치료제가 있는데 네. 이 세포치료제 기술에 좀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된 그 물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사람에게서의 데이터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물질이 얼마나 유효성이 있고 앞으로 앱클론이 개발해낼 카티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말씀해 주셨는데 5개 파이프라인을 네. 발표하는 건가요? 이제 레오캠 바이오는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더 많은 포스터를 발표하는 거고요. 5개의 초록이 네. 발표가 됐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클라우드인 18.2라는 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부위에 대한 ADC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클라우드인 18.2가 최근에 빅파마들의 딜 타겟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임상 데이터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8.2? 네. 근데 클라우딘이라는 것 자체가 암의 발현 부위에 좀 많이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암을 타겟할 때 암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 유전자 변이 혹은 이 암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부위들을 유독 타겟을 해야 그 암의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ADC의 특징이 결국에는 그 암에게 다이렉트로 약물을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찌됐든 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발현 부위를 타겟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에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위들을 타겟하는 건 이제 ADC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레오캠 바이오도 발표를 하는 타겟들이 다 그런 것들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회 관련돼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사항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런 점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어떤 증시를 관통하고 있는 테마라고 큰 테마라고 한다면 AI가 가장 큰 줄기일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다음 타겟 신약 개발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보여줬고 젠슨 왕 CEO가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리커전과의 만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엔비디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젠슨 왕은 실제로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자신들의 3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바이오가 포함이 됐어요. 앞으로 그 시장성을 확인을 했을 때 엔비디아의 큰 사업부 중 하나가 바이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바이오의 진심이고 그만큼 투자를 확장시킬 의향이 있다라는 거. 지금 AI를 활용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데이터 스크리닝을 7배 더 빠르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배 더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오 쪽에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은 앞으로도 좀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암젠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풀스택 데이터 센터 플랫폼 이것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도 해서 실제로 이게 뭐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지금 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IT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GPU를 이제 제공해주고 자신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너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암젠 같은 빅파마는 데이터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빅파마들이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 같이 너무 큰 AI 회사랑은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자신들의 방대한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모든 빅파마들이 자신의 경쟁사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암젠이 좀 특이하게 엔비디아랑 계약을 했던 거고 대부분의 지금 빅파마들은 조금 더 작은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일라일리도 좀 작은 기업들 한 5군데와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는 조금 더 작은 바이오텍들과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기업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이렇게 암젠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젠 제약바이오 자체만이 아니라 AI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맞습니다. 보는 게 또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M7이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라고 표현하고 네. 유럽은 이제 그래놀라즈라고 표현되는데 특히 이 유럽의 그래놀라즈 중에서 6개가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G에서 이제 GSK 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대장 네. 기업이죠. 그래서 백신 대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대부분 이제 GSK 거고 과거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여와서 유통을 해주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백신을 글로벌리 1등으로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슈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로슈는 진단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빅파마들의 특징이 자신들이 글로벌 1위인 게 하나 있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은 어느 정도 다 잘하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들을 대부분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수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뭐 10개, 뭐 몇 개가 아니라 몇백 개씩 보유하고 있어요. 전임상 단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뭐 임상 3상에 있는 것도 꽤나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회사 다 합쳐도 이 회사들 한 군데의 연구개발 비용도 못 쓴다라고 할 정도로 로슈도 몇십 조씩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빅파마들은 그 증시에 정말 중심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유럽 쪽에서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 순위를 보면 바이오 회사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오고 있고 당뇨로도 워낙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 1등이 되어버린 회사가 됐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 제약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항암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 뭐 ADC로도 유명해졌고 그게 이제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도 8조 원 이상 팔리고 있어서 항암제 쪽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빅파마들 중에서 항암제 쪽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기업 중 하나인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노피를 생각해 보시면 사노피가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분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노피는 이제 빅파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많지만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 특히나 주가를 좀 이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여럿 있고요. 관련돼서 소개해 주셨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도 주목할 만한 제약바이오가 좀 있잖아요. 요즘 일본 바이오도 좋은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100주부터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좀 투자에 진심인 분들도 많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좋아지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인 수준이고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 ADC는 일본이 워낙 잘하고 있고 다이치 산교가 글로벌 선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이치 산교 N02에서 최근에 트럭2 ADC에 대한 유럽 승인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N02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했는데 트럭2 ADC까지 잘하게 되면 확실히 ADC에서의 권위자가 한 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럭2도 N02와 마찬가지로 유방암을 타겟하는 그런 타겟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쪽에서는 이제 완전한 권위자 그리고 유방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증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상승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다이치 산교는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쪽도 봤고 일본 쪽도 봤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쪽은 어떤 부분을 좀 보면서 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장투를 했을 때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만 보시더라도 머크와의 계약이 뭐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계약이 나왔고요. 네. 그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J컵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걸 보시면 좋은 기업, 그중에서도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학회에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기술이 입증되어 있고 빅파마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학회 때 세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원리버님,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